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오늘 한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그동안 많은 학계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광 선생님을 모시고 12차례에 걸쳐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모두 가족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시길 빕니다. 앞으로 12차례에 걸쳐서 한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 천년고찰인 진관사에서 한 것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을 도와주신 진관사 주지스님이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천년고찰입니다. 이곳에서 세종은 신숙주, 박백년, 성산문 등 한글의 창제에 관여했던 젊은 학자들을 사가독소시켜 임명한 곳입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 특히 젊은 학자들 매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현전에서 공부하다가 잠들었을 때 세종이 옷을 벗어덮어준 일도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분들이 집현전에 출사해서 다른 잡일에 휩싸여서 공부를 못하는 것을 세종이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말미를 주어서 절에 가서 책을 읽게 한 곳입니다. 진관사는 그래서 사가독서의 사연이 있던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조선 전기의 문신 성현은 그에 져서 용제충화에서 진관사의 사가독서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왕의 명으로 진관사에서 사가독서를 함께한 집현전 학자 5명이 각각 한 구씩을 지어 이를 합하여 만든 시도 오롯이 남겨놓았다. 서쪽으로는 진관사를 숲으로 가리게 하였고 남쪽으로는 한강물을 눌렀도다. 박백년. 선사의 차는 어찌 그리 시원한가, 시골의 술은 모름지기 살만하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푸른 숲을 대하여 앉았다 누웠다 옛 서적을 보도다. 신숙주. 오늘날 이제 이 시청자들이 이 유서 깊은 진관사에서 오랫동안 한글 창제 과정을 연구해 오시고 그동안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한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밝혀오신 정광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한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는 것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상당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네. 그리고 매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정말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훈민정음이 어문보다는 더 좋은 명칭으로 생각하고 어문보다는 훈민정음을 한글 이전에는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근데 훈민정음이란 원뜻이 무엇인지 우리 김 교수 알아요? 백성을 가리키는 네. 올바른 글자가 아니고 소리죠. 네네. 반자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은 왜 첫 글자가 기역인가? 영어의 A, B,
그리고 네. 로마자를 쓰는 사람들은 다 ABCD 아베체대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뭐 히라베 알파베타에서 온 거고 그것이 문자 명칭까지 되는데 한글 기억이 맨 첫 글자인 거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네. 한다 하는 국어학자, 뭐 이름 날리는 한글학자들한테 물어봐요. 기억이 왜 기억으로 시작합니까? 입을 꽉 다뭅니다. 또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모음자를 단독으로 쓸 때 동그라미를 붙였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물어보면은 아마 김 교수 이렇게 대답할 게 아가 초성과 중성을 결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초성 중에서 왜 동그라미입니까? 용모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어학자들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또 있어요. 올해가 2022년인데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세종 25년 12월에 나온 얘기입니다. 1443년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환산하면은 올해가 한글 창제 579돌이어야 하는데 576돌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잘 모릅니다. 네. 즉 한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글에 대해서 다 알면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훈민정음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올바른 글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훈민정음이란 말을 한자 그대로 보세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소리입니다. 만일에 훈민정문이라고 했다면 백성들이 가르쳐야 되는 올바른 문자일 거이고 훈민정서라고 했다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글자이겠지만 훈민정음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한자음이라는 뜻이고 결국은 이것은 세종이 나중에 만든 동국정운이라는 한자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자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훈민정음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이란 말은 세종 세조 때만 쓰고 그 이후에는 언문이라고 하지 훈민정음이란 말 안 씁니다. 동국정운은 세조 이후 연산군 때부터는 안 쓰니까 동국정운을 가리킬 필요가 없으니까 훈민정음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언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훈민정음보다는 언문이 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훈민정음과 언문의 관계는 어떠한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세종실록 세종 25년 12월에 보면 상친제 언문 28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언문입니다. 이것을 시훈민정, 이것을 소위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이 언문이란 말은 한문에 대해서 우리말, 우리글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에 비해서 우리말을 폄훼하거나 얕잡아 본 게 아니고 겸양해서 언문이라고 한 겁니다. 네. 향악이라는 말은 당악에 비해서 우리 음악, 또 중국약, 당약에 비해서 우리 향악, 이런 식으로 우리 거를 조금 겸손하게 표현하는 우리말 어법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을 마치 언문은 우리말을 폄훼한 거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네.
사실 이제 한자음에 대한 말씀을 모두에 하셨기 때문에 그 한자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문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를 한자로 적은 거지요. 네. 근데 이 중국어가 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쓰이기 때문에 중국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한문이라고 하면은 주나라의 서울인 낙양의 말, 그걸 한자로 적습니다. 이거를 중국어의 역사에서 아얀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로 하면 아카이크 차이니스고, 이거를 적은 게 사서오경의 한문이고 우리는 모두 그걸 배웁니다. 그 공자님은 산동 분이기 때문에 낙양의 말을 따로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논어를 보면 공자님은 시경을 풀 때하고 강의할 때는 아언을 썼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또 장자를 보면 원나라 사람은 원나라 말을 잘하고 원나라 사람은 원나라 말을 잘하지만 군자는 아언을 잘한다. 그래서 아언이 그 당시에 문화였고 표준어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뭐 공통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용되던 언어였다. 그러다가 이제 진나라 갔으니까 언어 중심지가 훨씬 수백 리 밖에 함양, 그리고 한나라 때, 당나라 때는 장안으로 옮겨갑니다. 네. 장안의 말은 또 달랐어요. 네. 그런데 이 장안의 말도 천년간 거기가 수도로 유지되면서 상당한 세력을 갖습니다. 이때의 말을 우리가 중국어의 역사에서는 통어, Ancient Chinese라고 하는데 통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근데 이 말로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쓰여지고 당송팔대가라고 하는 문학 언어로서 이 언어가 쓰입니다. 놀라운 건 말이죠. 이 당나라의 통어로 불경이 번역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불경은 고문, 사서오경의 한문이 아니라 그 장안의 통어로 번역이 돼서 한자로 정착했으니까 통어의 한문입니다. 우리는 고문의 한문이나 이 통어의 한문을 모두 한문이라고 배워요. 네. 그렇지만 오늘날 쓰는 이 중국어는 원나라 때에 쓰던 북경말로부터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중국어라도 상당히 다른 중국어입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도 언문 27자와 28자의 문제, 이 말씀을 사실은 얼핏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글이 28자인가 27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여러 글에서 아주 예민하게 말씀을 하신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이 이제 가족 중심으로 비밀리에 세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파스파 문자를 가장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근데 파스파 문자에서는 32개의 자음과 7개의 모음을 만들어서 글자를 한자음을 기록하고 몽고어를 기록했습니다. 세종도 처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받아서 32자 가운데 자음을 표시한 32자 가운데 5개를 빼내고 지도와 정치를 빼낸 27자만 우리 세 글자로 인정을 하고, 5글자는 왜 빼내게 됐을까요? 그거는 중국어 표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한자음을 정리하는, 쉽게 얘기하면 동국종을 발음 표기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네네. 예, 지도와 정치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음, 중국어음을 표기하는 데만 필요했고, 한자음을 정리하는 동국종은 표기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5을 빼, 32자 가운데서 5을 빼는 27자를 자음을
정해가지고 그것만 그 어머니 27자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모음자 7자는 왜 안 넣어준다?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세종은 모음 7자를 초기에는 자음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용모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단독으로 쓸 때 모음자들은 용모에 속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붙이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그 훈민정음의 이제 첫 글자가 이제 닷소리 글자 기역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훈민정음이 왜 기역으로 시작되는지 아느냐, 이걸 먼저 이렇게 따져 물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냥 듣기에는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좀 간단히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내가 이제 한글학자들 많은 데서 또 국어학자들 많은 데서 왜 한글은 첫 글자가 기역입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아직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 기역은 산스크리트어의 첫 글자가 가입니다. 거기에서 발달한 십담장의 십담도 체문이 가가 첫 글자고 그걸 모방한 서장 문자도 첫 글자가 가입니다. 파스파 문자도 가고요. 훈민정음도 구자 초발성인 기역이 첫 번째죠. 그리고 그걸 갈봤으면 기우자 초발 쌍기역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자 초발성, 업자 초발성, 기역, 쌍기역, 기역, 이응 이런 순서로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파스파자, 서장문자, 십담 문자, 그리고 최후의 브라미 문자라고 하는 범자가 전부 K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의 문자들은 로마자가 AB로 시작하는 것처럼 다 기역, 쌍기역, 그 다음에 이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쯤은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네, 그 훈민정음의 기역자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그 출발점의 뿌리가 멀리 인도의 그 문자, 버머, 산스크리트 문자에서 기원하였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도의 문법 하면 제가 이제 그 파니니 문법이 널리 알려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파니니의 문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그러면 좀 더 이 세종의 그 훈민정음과 관련해서 그 비가로론 이야기를 선생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어려운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고대 인도에는 기원전 5세기, 3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8장이라는 문법서가 있었어요. 아스타디하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어떻게 일부가 남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그 1888년에 독일에서 번역을 해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학자들도 이것은 인간 지성의 최고의 기념비다. 이런 극찬을 냈어요. 브룸필드가 랭게지라는 책에서 한 얘기인데 이런 만큼 굴조로 문법에 가장 오래됐고 가장 훌륭한 문법서입니다. 근데 이 8장을 만든 사람이 파니니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름만 전해졌지 서양 언어학사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근데 대당 서역기에 보면 이 파니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살라도라읍이라는 곳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자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8장이죠. 만들어서 임금에게 바쳤더니 임금이 온 국민에게 그걸 가리키게 했다. 거기에는 동상까지 있었다. 이런 파니니가 지은 8장은 맨 처음에 음을론으로 시작을 해서 형태론 통산어로 갑니다. 모든 법칙, 음은 규칙들을, 문법 규칙들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규칙들이 순서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20세기의 촘스키가 소위 룰 오더링, 규칙 순서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거지요. 대단한 그 문법서인데 이 8장이 고스란히 불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감히 세계 언어학자들 앞에서 비가라론이라고 하는 그 굴절어의 문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불경 속에서 그걸 봤기 때문입니다. 비가라론이라고 하는 것은 베아크라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인데 그건 분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해서 그 단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 문장 구성에 그런 얘기를 하는 문법서입니다. 네. 이게 뭐 굉장히 그 전 세계를 지금 아우르고 시대적으로 수천 년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가 큽니다. 선생님 반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선생님 글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그 훈민정음을 반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반절과 관련된 이야기도 아마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그 성운학 이쪽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훈몽자에 붙어 있는 어문자모가 오늘날 우리 그 한글의 그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역 니은이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그 어문자모의 부제가 반절 27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문이라는 게 반절이었다. 근데 이 반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 한자음을 그 표음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력동자는 덕홍절, 큰 덕자, 붉은 홍자, 덕에 T오고 홍에 ONG를 합해서 동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그 반절법은 누가 했느냐 하면 중국에 온 고대 인도의 역경승들이 했습니다. 네. 역경승들이 중국어를 배우려면 한자를 배워야 하고 한자의 발음을 아는 일이 역시 우리 옛날에 선인들이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훈민정음을 맺는 것처럼 그걸 표음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식담에서 본 것처럼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불경에서는 반자론이라고 해요. 자음, 체문 따로, 마타 따로, 그리고 그걸 합쳐서 가리키는 건 식담 문자, 만자론, 만자교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 방법을 알고 있는 그 역경승들은 중국 한자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덕홍절의 덕을 반절 상자다. 그렇게 해서 따로 배우고 그걸 36개로 나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이라고 붙는 그 뒷거를 따로 정해서 그걸 208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그 반절 상자를 성이라고 하고 반절 하자를 운이라고 해서 성운학이 중국에서 발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반절이 들어온 다음부터 모든 중국의 운서는 반절을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발음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법에서 이 글자는 동력동자는 같을 동자하고 같은 음이다.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반절법이 나와서 훨씬 더 쉽게 두 개의 글자로 표음을 했으니까 더 쉬워졌지요. 근데 이 반절을 우리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편 훈민정음이 어쨌든 한자음을 표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말을 표기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일 우리가 그 한문을 할 때 괴로운 것이 어미와 조사를 적지 못해. 그걸 우리가 구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결을 붙여서 읽으면 훨씬 쉽거든요. 아까 훈민정음 서문도 국지엄이 이어중국 하야 여문자로 불상유통 할세로 이런 거 붙였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훈민정음 이전에는 그것도 한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자의 음을 빌리기도 하고 색임을 빌려서 하고를 위고라고 씁니다. 하위자, 앳꽃자를 써서 위고라고 쓰고 하고라고 읽죠. 시라라고 쓰고 이라라고 읽어요. 이 시자를 써서. 그런데 이걸 한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한문 토를 읽으면은 괴롭죠. 왜 이걸 위고라고 읽어야지 하고라고 읽어? 이 위고를 하고라고 할 때 그 위를 변음토착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바꿔서 토를 단다. 이두예요. 위를 하루 적는 과정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두입니다. 그래서 그 시라의 시를 이루 소리로 바꿔서 토를 다는 게 변음토착이죠.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그 변음토착을 좀 해결해 봐라. 이걸 좀 이렇게 쓸 수 없냐. 죽산한시 대동보에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써 있어요. 세종이 자손들한테 아들들이겠죠. 이걸 해결해 봐라. 이 변음토착이 골치 아프다.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저희 누나한테 가서 물었다고 그래요. 죽산한시 대동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의공주가 간단하게 해결했다. 그걸 후민정음으로 적어버렸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아까 그 예를 든 대로 국지어음 이, 그러니까 후민정음으로 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이호 중국 하야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세종이 감탄해가지고 많은 상을 내렸다. 그게 그 대동보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실록을 조사해 보면은 세종이 정의공주한테 상을 내린 일은 없고, 그 세조 때 그 연창공주, 그 정의공주가 연창의 안맹남한테 시집을 가서 연창공주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논밭 내려주고 노비 내려주고 쌀 내려주고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종이 새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든 진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 왜 세종이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면 한자음을 만든 문제하고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세종의 훈민정음 만든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세종이 새 문자를 왜 만들었느냐 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훈민정음 서문에 들어 있습니다. 왜 훈민정음 서문이 언해문과 한문본 모든 것에 있겠습니까? 세종이 훈민정음을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거기에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국지어음이 이호중국하여 여문자로 불상유통할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의 말소리가 나중에 나온 어린석배에 붙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나라 말싸미가 되지만 원래 고려대학에 있는 그 원본에 가까운 그 훈민정음 언해본에는 나라 말소리로 돼 있어요.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같은 한자라도 발음이 안 된다.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이를 위해서 새 문자를 만든다. 그거는 문맥이 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중국하고 한자가 통하지 않는데 왜 백성들이 말을 적지를 못해? 거기에 한 구절이 빠졌다 하는 게 내 지론이고 그 논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자음을 우선 유사하게 만들자. 뭐 일치는 안 되지만 유사하게 만들자. 그래서 동종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송나라 때까지는 중국에서 온 사신들과 이 고려나 조선의 유신들이 뭐 그때는 조선은 아니겠습니다만 고려의 그 신들은 사서오경으로 배운 중국어로 다 통했습니다. 또 고려 때의 명승들은 중국에 자유롭게 여행을 했어요. 신라 때 최치원은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서 문명을 떨칩니다. 우리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국에 가서 문명을 떨칩니까? 이 사람들이 사서오경으로 중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 발음이 똑같았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다 통한 겁니다. 그런데 원나라가 서서 북경과나 그 하나 언어가 표준어가 되니까 공용어가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말이 통하지를 않지요. 그 얘기를 세종 어제의 서문에, 훈민정음 서문에 분명히 밝혀놓은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실 때 왜 중국의 언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는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의 언어가 바뀌었고 우리가 그 이전에 한자음을 쓰다가 이제 세종 당시가 되면 이제 중국의 바뀐 한자음 발음하고 네. 우리가 알고 있던 한자음이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통일시켜 보겠다라는 어떤 취지가 맞습니다. 세종에게 있었다. 이제 이건 어떤 한자음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세종에게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한자음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그 깊이 있게 왜 한자음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선생님께서 여러 훈민정음과 관련된 조력자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조력자들이 말 그대로 조력자이고, 세종이 사실은 어쨌든 그 훈민정음 만드는 행위의 주체일 텐데, 그 조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이제 그 한계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이것도 좀 얘기를 간단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처음에 관여를 했고, 바로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젊은 학자들을 요동에 와 있는 황찬에게 보낸다든지 한자 성리학적 지식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주변 학자들, 젊은 학자들이지만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신미 스님이라든지 그 당시에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고대 인도의 비가라론과 그 성명기론 이런 이론을 들여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최만리 반대 상소문에 대한 세종의 말하자면 대답이에요. 네가 얘기한 대로 이게 신기 이래가 아니다. 최만리 반대 상소문에 이건 하나의 신기한 재주에 불과하지 뭘 이거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립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으면 정말 그 심오한 이론에 우리가 다 압도당합니다. 그때 관여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말 끝 없이 신미 스님이 주역이었고 거기서는 그리고 이제 젊은 박평년, 신숙주,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많이 단계했고 거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훈민정음 해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치열한 암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명기론의 이론과 중국의 성문학적 이론 그리고 성리학적인 이론이 그 안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해례본 속에 그래서 어떤 해례본 구절 같은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이론들이 그 안에 부딪히고 싸움. 그건 바로 뭘 말하느냐? 훈민정음 조력자들, 말하자면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 그리고 신미 스님, 그리고 불교 학자들, 물론 세종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최종적인 그 결정이야 세종이 내렸지만 이러한 그 조력자들 사이에 암투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선생님한테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의 첫 시간이어서 오늘은 한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올바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의 여러 화두들을 이렇게 두서없이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한글의 발명이라는 책의 그 머리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한글 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에 한글에 대한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한 장도 읽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서 앞으로 이 이야기들이 이 강좌가 끝날 때 저에게 어떤 이제 큰 깨달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그램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는데요.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그 대담자께서 말한 대로 내가 얘기한 건 다 근거가 있고 다 그 배경적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한글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럴 겁니다. 앞으로 이제 11번 내가 어떤 근거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진솔하게 펼쳐가겠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글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어떤 지식의 한계 그리고 그 이해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제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다음 이 시간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정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